우선적으로 자료집 2페이지고 최초 합격자를 일단 발표를 했고요. 최초 합격자를 발표를 했고 최초 합격자 중에서 등록을 포기한 학생들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15, 16, 17일 동안 수시 합격자 중에서 등록금을 내라고 그랬더니 수시 6회 중에서 여러 군데 붙어서 등록을 포기한 인원, 그 등록을 1차적으로 최초 합격을 했는데 등록을 포기한 인원을 바로 대학들에서는 공개를 하면서 추가 합격으로 들어갔죠. 예비번호를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10월 24일까지. 1차적으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보는 이유는 뭐냐? 일단 최정점의 대학이니까 이 정점의 대학에서 얼마만큼 빠졌느냐, 이 규모가 늘었느냐, 줄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밑에 대학에서 연쇄적으로 치고 올라가겠죠. 이 규모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데가 일단 상단이죠. 그 서영고에서 만약에 등록을 많이 안 했다 하면은 이제 뭐 성수안에서 또 위로 올라가고 성수안에 붙은 애들이 다시 또 등록을 포기하고 뭐 중경외시 쪽에서 또 치고 올라가고 저 밑에까지 계속 연쇄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정점의 대학에서 1차 발표를 했는데 등록 포기한 인원, 일단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 수시 합격하고 1차 합격자 명단 통보를 받았는데 등록을 포기한 인원이 2,415명이었습니다. 오년새 최고. 일단은 일단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5년새 최고치를 일단 돌았다. 그럼 난 예비번호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냥 나는 무조건 정시 쪽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일단 많이 빨리 올라가는 구도가 생기긴 생겼구나.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수시 때 얼마만큼 수능 고득점자가 한 명이라도 더 빨리 나가느냐. 이게 정시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게 최종 확정이 12월 25일 날 정말 정시만 남아있는 애들이 되는 건데 어쨌든 5년새 최고 많고 연세대 합격생 중에서 수시 합격생 중에서 46.3%가 등록 포기, 고려대 합격자 중에서 46.6%가 등록 포기, 서울대학교는 131명, 전체 합격생 중에서 5.9%가 서울대 붙었더라도 등록 포기. 규모는 대강 이렇습니다. 연세대, 고려대 수시에 붙었다. 절반은 일단 등록 포기했고 이 규모는 5년새 최고였다. 자, 인문계 쪽은 살짝 줄었어요. 인문계 쪽은 한 1.8% 정도 대가 줄었고 연세대 인문계 합격생 중에서 45.1%가 등록 포기하고 다른 데 갔죠. 뭐 서울대학교를 갔든지 뭐 어떻게 또 흩어져서 갔고 고려대학교 붙은 애들은 47.9% 인문계 학생들이 등록 포기. 그 다음에 자연계 쪽으로 가보면은 1,305명 1234명, 1200명, 1100명, 1200명, 1300명. 어쨌든 자연계가 꽤 많이 등록을 포기를 했네요. 의대 모집 정원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 위에서 의대가 줄었기 때문에 공대들이 좀 덜 중복 합격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어쨌든 더 많이 지금 현재 중복 합격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연세대가 48.5%, 제일 많이 지금 빠져나갔고 고려대학교가 46.3%. 의대로 빠졌거나 서울대학교로 빠졌거나 약대로 빠졌거나 이런 상황인데 거의 절반 정도는 일단 등록을 포기했다. 작년도보다 5% 정도 늘었다. 최정점에서 자연계가 일단 더 많이 빠졌다. 자연계가 더 많이 빠졌고 인문계도 지금 빠질 만큼은 지금 상당히 좀 빠진 상황이다. 뭐 거의 전년도랑 비슷한 정도가 되는 거니까. 그렇고 일단 의대 모집 정원 축소가 돼서 작년에 1,500명이 줄었기 때문에 어쨌든 1,500 자리가 줄었던 거잖아요. 그럼 중복이 그만큼 덜 할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복 합격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등록을 포기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 이 얘기는 의대 모집 정원이 좀 줄면서 자연계의 어떤 그 고득점 내신이라든지 이런 고득점 층 자체가 좀 얇아진 것 아니냐 이런 예상을 했었었죠. 그래서 좀 비슷하게 일단은 예측대로 가고 있지 않았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현재.
3페이지. 연세대 의대 합격생 중에서 44.4%가 등록을 포기했고, 고려대학교가 수시 합격자 통보받은 애들 중에서 고대 의대 58.2%가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작년도보다 지금 현재 서울대는 한 명도 안 빠질 거예요. 연대, 고대 거의 절반, 고대는 절반 이상이 지금 등록을 포기해버렸고, 늘었어요 또. 의대 모집 정원이 줄었는데 의대도 그러면은 중복 합격이 좀 줄 줄로 알았었는데 오히려 또 늘었다. 연대, 고대, 공대, 이공계 쪽도 중복 합격자가 늘어서 등록 포기가 많아서 지금 밀어 올라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의대 쪽도 작년보다 모집 정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중복 합격으로 지금 밀어 올라가고 있다. 그럼 또 여기 밀어 올라온 만큼 또 서영고에서 또 밀어 올라갈 테고 또 올라갈 테고 계속 이런 현상이 지금 현재 최상단 의대 쪽에서도 지금 현재 벌어졌고, 서울대는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서울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는 의대 선호 현상이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연대나 고대 붙은 애들 중에서 의대 붙은 애들이 일단 더 많이 다른 데도 또 더 붙어서 좀 더 빠져나가고 있고, 대략 규모로 봤을 때는 고대는 절반 이상의 등록 포기했고, 연세대학교도 절반 정도가 등록을 포기했고, 연대 붙은 애들은 서울대를 갔거나 고대 붙은 애들은 서울대 의대를 갔거나 연대 의대를 갔거나 이런 식으로 분산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일단 되고, 일단 많다. 최상단 의대조차도 많다. 4페이지. 서울대학교 윤리교육학과 15.4% 합격생 중에서 등록 포기했고, 에너지자원공학과가 23.8% 등록 포기했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수시 전체 최초 합격생 71.7% 등록 포기, 경영대 62.1%, 경제학과 60.0%, 자연계 고려대 물리학과 67.7, 기계공학부 67.5, 전기전자공학부 66.4% 합격생 중에 등록 포기. 연세대 융합인문사회과학부 61.5%, 아시아학 전공이 60.0%, 아동가족학과 58.8%, 자연계 첨단 컴퓨팅학부 74.2%, 전기전자공학부 71.3%, 화공생명공학부 66.0%. 내신 상위권 학생의 위력이 실감나죠. 한 번 내신 괜찮게 들어온 애들은 뭐 시골이든 어디든 간에 학교 내신이 이 정도 합격권에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동네 탓할 필요 없고 학교 탓할 필요 없고 엄청난 프리미엄이다라는 거. 거의 다 연고대 붙으면 등록 포기한다라는 거. 지금 실감 나고 있죠. 정시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정시도 굉장히 저희 상위권 상단에 놓여 그 그룹핑의 상단에 놓여 있는 학생들은 세 군데 중에서 두세 군데 다 붙을 거예요. 그리고 다 등록 포기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를 쭉 되돌아봤을 때 내신 1점 몇 등급대 애들이 파워가 이만큼입니다. 골라서 갑니다. 그냥 20% 등록 포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거의 70%가 등록 포기하고, 그 어려운 연대 고대 그 수시로 어디에 붙었다 절반 이상의 등록을 포기하고 딴 데 갈 정도의 아주 촘촘한 아주 농축적인 아이들이라는 걸로 생각이 들죠. 정시도 아마 이런 판이 그대로 벌어지고 규모도 아마 이런 판들이 벌어질 겁니다. 자, 6페이지. 다른 의대도 살펴보겠습니다. 각 대학들이 이렇게 합니다. 최초 합격자를 딱 발표를 하고 등록금을 받고 등록을 포기한 인원이 발생했던 것 자체가 일단 추가 예비 합격자가 발표가 그 다음 라운딩으로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학과별로 인원을 발표하는 대학이 있고 그냥 개별적으로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학과별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대학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였고, 처음에 고대 발표 안 하고 해서 저희도 뭐 고대 전화하고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발표를 안 합니까 올해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발표를 하고, 그래서 서영고는 그래도 공식적으로 지금 현재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대학들은 발표를 안 해버립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그냥 자기가 검색해서 그냥 알려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에서 몇 명이 1차 등록을 포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알려진 대학들이 대부분 나머지는 공개도 안 합니다. 근데 의대에서 공개를 한 대학은 딱 8개 대학이 공개를 했어요. 지금 8개 대학 공개를 했는데, 내가 들었다 본 이유는 최상단 의대에서 어느 정도 돌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지금 돌려본 건데,
연세대 44.4%, 가톨릭대 41.1%, 고려대 58.2%, 서울대 0%, 한 명도 안 나갔다. 연대, 가톨릭대, 고려대, 서울대 요 메이저 쪽만 뭐 성균관대학교 발표를 안 했어요. 요 네 군데만 보면은 5년새 최고예요. 지금 서울대, 가톨릭대, 연세대, 고려대 이 네 군데 의대 합격생 중에서 등록 포기한 수치가 5년새 최고입니다. 일단 그거 생각하죠. 서울권 의대가 참 많이 돌았다라는 거. 5년새 최고치를 현재 돌고 있다. 의대 모집 정원이 줄었는데 그럼 의대에서 중복 합격이 줄었어야 되는데 의대에서 중복 합격이 늘었다. 특히 서울권 의대는 이대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울권 의대가 이곳저곳을 많이 붙었으니까 지금 계속 이동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서울권, 자연계, 이공계 이 학과들의 계속 밀어올림 현상들이 최정점에서 발생했고 연고대도 발생했으니까 밑에까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은 현재 벌어진 구도인데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1차 라운딩이 어쨌든 많이 드러내졌습니다. 구멍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 지방권을 가봤더니 중복 합격이 줄었어요. 자, 의대 모집 정원 1,500명이 줄었더니 서울권에 있는 의대 정도 들어갈 애들은 의대 들어가기가 더 쉬워졌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럼 쉬워졌다는 얘기 자체는 뭐냐? 아주 경쟁 구도에 있는 내신 좋은 애들 자체가 좀 줄었으니까 아무래도 한 두 군데 붙을게 한 세 군데 붙었다는 얘기 들어가기가 좀 쉬워졌다는 얘기가 되고 지방권 애들은 의대 모집 정원 축소에 직접적인 영향이죠. 의대 모집 정원 확대는 다 지방에만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이 줄다 보니까 바로 어려워졌다 들어가기가. 그러니까 한 두세 군데 붙기가 어려워졌다. 우리는 결국 이제 서울권 의대 쪽에 집중을 해본다라면은 저기가 조금 들어가기가 좀 쉬워진 구도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구멍이 일단 서울권 쪽에 의대가 많이 구멍이 생겼다 보니까 자연계 공대 쪽으로도 계속 연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쯤 되면은 서울대학교는 1차를 발표를 했고 2차까지만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그걸로 끝입니다. 전화 통보도 안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쯤 되면은 이런 기사가 나올 겁니다. 서울대학교 수시 최종 선발에서도 미선발된 인원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가 어느 학과에서 몇 명을 못 뽑았다.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전화 통보도 안 해요, 서울대학교는. 그 다음에 정시로 몇 명이 이월됐다. 이제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판 자체가 서울대학교 일단 발표가 됐으니까 이게 이만큼 구멍이 생긴 건지 얼마만큼 더 돌았던 것인지가 서울대학교 일단 나오죠. 그리고 서울대학교 예비번호는 결과적으로 몇 번까지 갔고 결과적으로 몇 명 못 뽑았다까지 나옵니다. 그게 1차적으로 이제 최상단 라인에서 확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가 나옵니다. 연세대학교도 딱 그 2차까지인가 그 발표를 하고 전화 통보 없어요, 연대도. 그걸로 딱 끝이에요. 그럼 연대는 올해 몇 명 못 뽑았다. 어느 과에서 몇 명 못 뽑았다. 뭐 의대에서도 못 뽑았는지 반도체에서 많이 못 뽑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인원이 쫙 나옵니다. 그럼 정시 때 힌트를 받아 지금 저기서 중복으로 빠져서 결국 여기는 이만큼 못 뽑았구나. 전화 통보를 했으면 더 뽑을 수 있으면 연대는 전화 통보도 안 하고 고려대학교는 발표는 하는데 계속 진행을 해요. 전화가 계속 가요. 그래서 어떻게 된지를 몰라요. 12월 24일 날 지나가 봐야 알아요. 결국 고려대학교는 전체 수시에서 선발해서 몇 명, 어느 학과에서 몇 명을 못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12월 25일 가야 합니다. 왜? 중간에 전화를 계속하기 때문에 발표를 여기까지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비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전화상황 집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 서울대하고 연세대학교 정도는 다음 주 한 월, 하 정도쯤이 되면은 일단 인지가 될 거예요. 그 상황 흐름도 어떻게 되는지도 요거를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하십시오. 7페이지는 보면은 올해 이제 탐구가 뭐 자꾸 중요한 변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점점 더 지금 이제 막판에 한번 들여다 봅니다. 탐구 변환 표준 점수가 지금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요. 아직까지 대학에서 확정 안 한 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사탐 때문에 사탐 성적대 학생과 가탐 성적대 학생의 분포가 작년이랑 많이 다르다.
그게 일단 말씀을 드렸죠. 사탐에 고득점자가 많다는 얘기다. 많다는 얘기고 가탐은 고득점자가 적죠 지금. 그래서 대학들이 사탐에 여기 고득점자가 다 있는데 사탐 애들한테 좀 뭔가 불리한 뉘앙스를 주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라는 게 대학의 입장일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 온 천지가 지금 다 사탐 애들이 지금 득실득실거리고 있는데 얘네들한테 뭔가 좀 페널티를 주는 쪽에 뭔가 제스처가 취해지고 이게 이미지가 갔을 때는 정시 지원자가 줄 것이다라는 대학의 고민. 이제 이런 게 있는 건데 일단은 표준 점수 상황으로 놓고 보면은 올해는 74점, 여러 성적표상에서 표준 점수가 탁구를 보면은 74점 찍힌 애가 올해 전국에서 최고 높은 애들이에요. 74점 찍힌 애가 지금 현재 가탐에서만 37명 있고요. 그리고 이거 서울대 의대가 지금 138명의 전체 선발 인원인 거니까 어쨌든 서울대 의대 정도 가려면 만약에 138점 정도가 138등 안에 정도 들어와줘야 되는 거니까 74점이냐 73점 또 37명밖에 안 되는 거니까 저건 정말 서울대 의대 정도 애들이 좀 고민스러운 애들이고 저긴 다 그쪽으로 가겠죠. 뭐 어쨌든 저 정도 아주 뭐 최극단적인 상황의 애들 이런 건데 내가 한 69점짜리가 표준 점수 찍힌 애들은 사탐 애들은 8,600명, 가탐 애들은 3,700명, 65점짜리 찍힌 애들은 48,000명, 23,000명. 대략 표준 점수 분포도도 보면은 일단 사탐이 이렇게 많을 때 있는 거고 이거는 작년도랑도 좀 비슷한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표준 점수를 자기 성적표상에 그대로 인용하는 대학은 서울대학교, 국민대, 홍익대 정도라고 그랬죠. 거기는 그대로 사용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백분위 점수로 가보면은 모든 대학들은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데 변환 표준 점수가 여러분 그 성적표상에 백분위 점수 동그라미 쳐가지고 이 백분위 점수가 우리 애가 만약에 뭐 92점이다 하면 내 성적표상에서 60 몇 점이 찍혔는데 그거 무시하고 우리 대학에서는 당신이 92가 백분위 점수 찍혔으면은 사탐을 선택했으면 사탐 과목에 상관없이 60 몇 점이 네 점수고 가탐을 선택한 애들이 92점은 가탐에 무슨 과목에 신경 없이 몇 점이다. 이렇게 사탐, 가탐 다르게 발표하는 대학도 있고 네가 92점이면은 사탐이든 가탐이든 아무 과목 상관없이 92점이면 몇 점 이렇게 발표하는 대학도 있고 이 두 가지로 갈래가 나눠지는데 고려대학교가 일단 자 여기 이거 한번 먼저 보죠. 이거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백분위 점수 96이 찍힌 애들은 사탐은 이만큼 있고 가탐은 이 정도 있습니다. 절반입니다. 가탐이. 89점 찍힌 애들은 사탐은 7만 5천에 가탐은 절반이고요. 작년도는 비슷비슷했어요. 이게 대학의 고민이다라는 거. 지금 백분위 점수를 이제 해가지고서 이제 체킹을 해가지고 이제 애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 여기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사탐이. 가탐은 훨씬 적고. 얘네들한테 뭔가 조금 안 좋은 뉘앙스를 주면은 원서를 주면 안 될 것이다라는 게 고민스러운 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자, 9페이지 고려대학교 봅시다. 먼저 작년도 한번 봅시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고려대학교는 만약에 92점이 찍혀 있으면은 네 점수의 성적표 상관없이 너는 64.53점이다. 이렇게 이 점수를 사탐 애들이 이렇게 가져가라. 과목 상관없이. 가탐 애들은 92점이면은 64.54점이 네 점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각 백분위 점수대별 이 밑에까지 쭉 있게끔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그럼 연세대학교는 어떻게 발표를 했느냐? 사탐이든 가탐이든 신경 안 쓰고 그냥 89점이면은 사탐이든 가탐이든 63.44 차등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이제 준 건데 고려대학교는 사탐, 가탐으로 놓고 봤을 때는 각 백분위 점수대별로 가탐 점수가 지금 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작년에. 같은 백분위라 하더라도 사탐보다는 가탐이 좀 높네요. 오른쪽에. 자, 올해 학점 발표 이렇게 했습니다. 2026학년도. 사탐, 가탐 상관없이 그냥 한 표로 줬습니다. 변합니다. 그래서 괜히 보면은 사탐한테 뭔가 뭐 페널티를 준다라든지 쓸데없는 소리도 안 나오게끔 아예 그냥 사탐 가탐 신경 쓰지 말고 똑같은 점수 준다 이렇게 발표를 이렇게 했고요.
연대랑 똑같게 있네요. 각 구간대 점수가 지금 뭐 거의 똑같습니다. 그럼 연대나 고대를 만약에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탐, 가탐 뭐 이런 거 신경 특별하게 쓸 필요는 없죠. 똑같게 줬으니까. 다만 연대나 고대나 탐구 비중을 몇 %로 더 줬느냐 덜 줬느냐만 일단 봐야 되고, 또 문과 쪽에서 가탐회가 치고 들어온다라면은 문과 쪽에서 사탐 과목에 가산점을 주느냐 안 주느냐. 문과가 만약에 사탐회가 이과 가탐 쪽에 간다라고 하면은 이과에서 가탐 과목에 가산점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것만 쟁점으로 일단 파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탐구 실적이 괜찮다 싶으면은 어쨌든 내가 연고대 갈 실적이 되는데 탐구 과목이 그중에 괜찮다 싶으면 탐구 비중 높여준 대로 찾아가는 거고, 만약 교차 지원하면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가산점을 주는지 안 주는지 이것만 체킹을 하면 되지, 복잡한 변수들은 일단 좀 제거가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고대는 학점 발표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10페이지 연대 고대 가중치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면 어디가 탐구에다가 비중을 더 줬느냐 안 줬느냐, 이건 개인 성향, 개인 점수에 따라 다릅니다. 이제 그래서 연대 고대는 좀 이런 상황이고, 11페이지 이하에서 서울시립대에도 학점 발표를 했습니다. 2025학년도에는 이대나 서울시립대 사탐 따로 가탐 따로 부여했네요. 차등을 두고 대체적으로 가탐이 조금 높게 형성되는데 서울시립대는 약간 2등급대에서 지그재그로 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작년에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이대는 거의 가탐 쪽에 많이 줬고 서울시립대도 1등급 쪽에서는 가탐 쪽으로 주고 이랬네요. 비중이. 점수를 조금 더 준 거. 12페이지 2026학년도 올해는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은 이대 같은 경우에는 살짝 사탐 쪽에다가 저 백분위 좀 높은 데서는 조금 더 얹어주는 것처럼 보이고요. 가탐보다는 점수대가 나머지 구간도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지그재그로 되고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한데, 이대하고 서울시립대는 적용하는 룰이 있어요. 내 점수가 96인데 만약에 내가 66.69점이다라고 하면은 얘의 점수는 66.69점을 이 최고 점수랑 나누기 합니다. 그래서 비율을 따져요. 만약에 가탐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66.85인데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점수를 다시 이 점수 최고점이랑 나누기 해가지고 이 자기께 점수가 되는 거예요. 모든 구간이 그렇습니다. 이런 룰을 해가지고 적용시켜 보면은 이게 좀 높고 이게 좀 낮잖아. 이게 상대적으로 가장 이거랑 비교를 하는 거니까. 자기 점수를 이 기준점이랑 계속 비교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낮은 상태에서 나누기 한 게 자기가 점수비가 좀 더 높아지겠죠. 그게 결론. 그냥 복잡한 얘기인데 가탐이 다 높더라고 이게. 이대나 서울시립대는 비중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거 각 구간대별로 막 이렇게 여기가 높고 여기가 더 높고 이렇게 돼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냥 딱 그런 룰대로 계산을 해봤더니 이대나 서울시립대는 무조건 가탐이 조금이라도 유리합니다. 점수가. 그럼 가탐 이대나 서울시립대 정도를 만약에 둘 중에 초이스를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분포상으로 봤을 때 가탐이 좀 유리한 점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각 모든 구간대에서 그러면은 가탐회가 일단 유리하다. 그럼 가탐 애들은 만약에 문과 쪽에 지원을 했는데 사탐에다가 가산점을 안 준다라고 하면은 괜찮죠. 그죠? 그거 한번 또 텀이 있을 수가 있고. 가탐이 유리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과에서 가탐에다가 가산점까지 준다라고 하면 더 유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사탐회가 함부로 이과 쪽으로 가는 것도 무리가 될 테고. 그런 부분들이 일단 이 대학의 특징이네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경희대 외대다 학점 발표했습니다. 좌우를 보면은 여기도 그냥 그 사탐 가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발표했어요. 어떤 과목 상관없이. 유관성으로 봅시다. 경희대가 외대보다는 일단 감점이 세네요. 과목의 사탐 가탐의 뭐 어떤 그 점수 차등은 없이 그냥 통합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럼 여기도 이 두 개 대학이 라인업이 된다. 사탐 가탐 어느 대학이 더 유리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경희대학교가 훨씬 더 비중을 높여줬다는 것만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15페이지 보면은 비중이 이 정도 차이가 있구나. 내가 경희대하고 외대 정도를 갈 정도의 점수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또는 다소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걸 굳이 아무도 잡아보려고 하면은 내가 가탐, 사탐에서 조금 유리한 점수다 내가. 그러면 이 비중을 많이 두는 대학에 다시 한번 어플라이를 했을 때 확인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어쨌든 요 두 대학은 만약에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경희대가 비중이 높다. 그래서 높은 학생들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 16페이지. 건국대, 숭실대, 세종대, 인하대, 아주대도 학점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다 똑같네요, 그냥. 아주대학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탐 백분위별 점수가 따로, 가탐 백분위 점수대별 점수가 따로 사탐 가탐 발표했던 것을 올해 통합으로 또 전환했네요. 이게 전환했던 배경들에서는 아까 제가 배경 설명을 드렸죠. 이러이러한 사유들에서 지금 사탐 애들이 굉장히 몰려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올해 대학들은 찜찜할 겁니다. 괜히 사탐에다가 뭐 가산점 주고 가탐에다 가산점 주는 것 자체도 솔직한 얘기로는 빼고 싶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원체 저거를 막 교수님들도 얘기하고 막 이래저래 그랬지 냉정하게 놓고 보면 저런 거 다 걷어내고 싶을 거예요. 대학 입학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뭐 저거 뭐 과학 좀 더 잘하고 못하고 이거 뽑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시에 정말 지원자가 와가지고서 정상적으로 이게 모집이 끝나야 될 텐데 저거 지구재구로 해놔가지고 괜히 우리 대학을 라이벌 대학에 비교해가지고서 보면은 지원자가 좀 덜 온다라는 이런 걸 더 고민스러워하고 그럴 상황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건국대, 숭실대, 세종대, 인하대, 아주대 라인에서는 17페이지 비중을 보십시오. 비중을 봐가지고 어쨌든 사탐 같으면 똑같다. 점수 체계 자체가 똑같으니까 비중을 어디에다가 좀 탐구에다 두 많이 준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 만약 이 대학 라인업이 지금 내가 하나의 지금 현재 찾고 있는 스펙트럼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가산점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래서 이걸 크로스로 봤을 때는 지금 유불리 사항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잘 보면은 가산점을 주는 다음부터 체크를 해볼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변환표준 점수 지금까지 나온 대학만 한번 스크린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온 거 있으면 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까지 일단 나온 걸 이렇고 보시는 방법하고 어떤 맥락은 이렇게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럴 텐데 이게 좀 답답하고 궁금하고 하시면은 학원에다가 상담 신청해가지고 계속 물어보십시오. 자료 달라고 그러고 그럼 학원에서 즉시적으로 자료를 못 드리면은 본인들도 체크를 해보면서 아마 본부랑 연락을 해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자료 제공이 될 거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12월 28일까지는 학원도 잘 이용하는 것도 정시 전략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혼자서 찾고 구하기 힘들고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학원에서 굉장히 친절하게 해줄 것이다. 이용을 하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뭐 대학 박람회만 가서 볼펜만 받아온다라고 해가지고 딱 나오는 건 아닐 거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체크를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뭘 궁금해야 될지를 지금 맥락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자 18페이지 자 여기서부터는 일단은 두 가지 지금까지 경과된 게 이제 세 가지가 지나갔죠. 수능 시험 보고 그냥 원점수로 채점해 본 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막상 가봤더니 애가 속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채점 결과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날. 지금 세 번째가 뭐냐면은 수시 합격자가 발표된 시점. 그럼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한 애들이 이제 빠져나갔다. 요거잖아요. 그러면은 자, 맨 오른쪽 여러분 자료지에 18페이지인데 맨 오른쪽에 현재 상황입니다. 수시 합격자가 빠져나갔다라는 걸 전제하에 수시 합격자 통보를 받았다. 정시 지원 자격 박탈입니다. 등록금 내고 안 내고 상관없어요. 수시라는 제도 자체가 합격 통보만 가면 끝이에요. 그냥 그걸로. 그러니까 더 이상 걔가 내가 정시 어느 대학 갈 수 있어서 따져본도 속만상합니다. 그걸로 끝났기 때문에. 그럼 나도 그걸 끝났다는 전제하에 한번 놓고 보는 건데 지금 채점 결과만 나왔을 때는 수시 합격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는 상황.
그래서 내가 수시로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이것저것 한번 체킹을 해보는 거고, 여기는 합격자는 일단 받았으면 빠진다고 했을 때 일단 인문계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그때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그때 서울대 점수는 300, 인문계로 가주십시다. 지금 넘어갔어요. 인문계 쪽으로 가보면은 서울대가 394점에서 오히려 394.2점으로, 고려대는 390에서 390점, 연세대가 389에서 390.5, 한양대가 384에서 388, 성균관대가 384에서 387. 요 밑에는 좀 올라가고 있고 대학의 순서는 그대로고, 인문계 쪽에서는 수시에서 뭐 특별한 변수는 없죠. 이 서울대, 연대, 고대급에서 더 위성 빨리 올라갈 때가 사실상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럼 요 정도 때가 지금 형성이 된 현재 상황에서 요 정도 때구나. 그럼 그 다음 나온 게 뭐냐? 추합으로 빠져나간다. 저 추합의 규모가 아까 최초 합격자에서 절반이 지금 등록 포기했다고 그랬고, 학과별로 봤을 때 한 70%가 등록 포기했으니까 그게 쭉쭉쭉 빨려 올라가고 끝까지 가봤을 때 이제 12월 서울대나 연대나 다음 주 월요일은 끝나고, 사실상 고려대학교 좀 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고, 그럼 다 끝났을 때 12월 25일 날 딱 됐을 때 얼마나 밀어 올라가고 빠졌을 때 남아있는 애들이 어떨 것이냐. 그게 이제 25, 26, 27, 28일의 흐름에 이제 변할 텐데, 어쨌든 현재로 봤을 때는 요렇고, 나머지 대학들도 보면은 좌우를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살짝 점수가 좀 올라가는 대학들도 지금 나타나네요. 지금 그 표점 국수탐 표준 점수 기준으로 어떨 때는 한 3점까지 4점까지도 올라가기도 하고, 대학의 순서도에 있어서는 뭐 특별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조금 일부 변화가 있는 데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점수가 조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제 눈에는 들어오네요. 좌우를 이렇게 봤더니. 그다음에 19페이지를 가보면은 여기서부터는 조금 하단 대학들도 보면은 54칸째 보면은 넘버링에 연세대 미래도 327.9가 지금 333.7로 지금 상승으로 가고 있네요. 하단도. 그래서 문과 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그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그냥 내신 성적 좋은 애들이 빠져나갔는데, 지금 수능 점수가 그다지 지금 안 빠지고 있고, 고득점이 계속적으로 좀 빽빽하게 몰려 쳐져 있는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 오히려 중위권, 중상위권 대학에서 좀 강화되는 형태도 지금 보여지고 있고, 하위권 쪽도 지금 점수가 좀 강화되는 쪽으로 좀 가고 있으면서 문과 쪽은 전반적으로 하위권 때까지도 좀 긴장 분위기가 좀 세지고 있다. 뭐 함부로 널널하게 지금 갈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지금 아닌 걸로서 인지를 하고 좀 낮춰서 지원해보는 경향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네. 어쨌든 팽팽하네요 지금 현재. 그 다음에 20페이지 자연계 쪽에는 한번 봅시다. 자연계 쪽에는 일단 변수가 있죠.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쪽으로 얼마만큼 빨려갔느냐. 일반 학과 말고. 이제 그런 부분들로 놓고 보면은 채점 결과 나올 때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이런 순서대로 396에서 385점대까지 이렇게 좀 어플라이하는 상황에서 수시 최초 합격자가 지금 빠져나갔더니 대학이 일단 바뀌어 버렸네요. 지금 고대가 지금 맨 위로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대, 서강대, 연세대, 성균관대. 서울대가 396.6점을 막 해봤던 애들이 이제 389.4점까지로 지금 그 서울대 자연계 정도 되는 애들은 의대 라인이랑 거의 일치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지금 현재 대거 지금 빠져나간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대학의 랭킹도 떨어지고 점수도 지금 떨어지는 구도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여전히 서울대 의대 합격생은 한 명도 안 나갔고, 의대는 중복 합격도 많아서 많이 좀 붙고, 지금 뭐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에 절반 이상 또는 절반 정도가 의대 합격생 중에서 빠져나갔다 그랬죠. 의대 쪽으로. 그랬더니 연세대학교가 392.1이었는데 갑자기 390점대가 무너지는 정도로 랭킹도 좀 변화가 지금 벌어지고, 이게 인문계 쪽하고 자연계 쪽의 양상은 대학의 랭킹도 바뀌어지고 있고, 점수 체계도 낮아지는 대학이 있고, 이 서울대, 연세대는 좀 낮아진 반면에 나머지 대학들의 흐름들은
순서가 좀 바뀌어지는 것들도 있지만은 오히려 점수 때는 지금 또 여기도 공고하게 강화되는 상황도 지금 눈에 들어오네요. 여기가 결코 낮아지고 있는 건 아닌데 최상단은 지금 낮아지고 있는 건데 오히려 점수 때가 조금은 긴장을 하면서도 지금 하향 쪽으로도 생각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지금 뭔가 좀 체킹을 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일단 수치에 떨어지면서 일단 긴장이 좀 됐었을 테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점수만 발표됐을 때는 이쯤 정도 점수 나왔던 애들은 그래도 한번 괜찮다 싶어서 이것저것을 막 상향적으로 하다가 지금 수시에 전혀 기별이 없는 걸 보면서 지금 다시 좀 긴장 모드로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24일 날까지 수시 최종적으로 기다려봤는데 연락 오지 않고서 정말 순수 남은 정시파이들 그 흐름이 요 변화랑 또 어떻는지도 한번 맨 마지막에 해보는 거 어떨까 싶은 게 제 생각이라서 지금 이런 설명의 자리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21페이지 대학을 자연계 쪽에서 조금 내려다 보면은 맨 밑에 칸이 보면은 뭐 제주대 329.1이었는데 320.8로 여기는 조금 더 낮아지고 있네요. 아까 저기 상단 중상위권 대학, 상위권 대학 라인들에서는 저 위의 대학은 낮아지면서 랭킹이 바뀌어지고 있고 오히려 한 중상위권 대학에서는 점수가 좀 높아지는 구도가 되는데 약간의 인서울권에서 지금 뭐 진입을 막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의 분위기 자체는 점수가 조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인서울권에 있는 애들은 점수가 지금 현재 좀 분포도가 좀 낮게 형성이 되는 구도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약간 또 특징이네요. 일반 인문계랑 좀 반대네요. 인문계는 인서울권에 깔까말까 이런 애들이 점수가 조금 상승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접근하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어쨌든 점수대가 조금 높아졌잖아요. 자연계 쪽으로 지금 현재 반대다. 지금 뭔가 자연계 쪽에서 기대 심리가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지 또 여기에다가 지금 많이 돌렸다 1차적으로는 많이 돈 것까지 또 되고 나면은 지금 내가 자연계 쪽에서는 고득점자도 적고 올해는 좀 문과가 이과보다는 좀 많고 이런 여유가 좀 있다라는 심리가 작동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런 심리가 끝까지 작동이 되고 나면은 생각보다는 인서울권 언저리에 있는 대학들의 그런 대학들의 합격 점수는 실제 생각했던 것보다 낮게 형성이 돼서 실제 결론이 날 수도 있죠. 그리고 아까 지금 현재 수시 합격자 발표했더니 막 서울대하고 고대하고 랭킹이 막 바뀌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캐치 마크를 붙는 게 야 서영고권에서 갈 만한 애들이 지금 의대 쪽으로 얼마만큼 빠져서 남아있는 서영고권에서 실제 정시 합격생은 점수가 어떨런지 계속 1년 내도록 제가 설명할 때도 이거 혹시나 굉장히 큰 변수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도에 의대 모집적으로 1,500명을 확 뽑아냈는데 서영고 점수가 그대로 있을 리가 어느 대학을 하나는 뭔가 소용돌이가 섰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올해는 의대 모집 정원이 또 1,500명이 확 줄어서 저 공대 쪽에도 좀 덜 붙고 덜 중복 합격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여전히 지금 더 많이 중복 합격을 했다는 얘기 자체를 해석 하나 할 수 있는 건 뭐냐. 상위권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내신도 그만큼 줄어들었다. 왜 어디서 줄어듭니까? 고등학교 학생 수는 좀 더 많아졌다라고 하면서요. 반수가 줄었거나 재수 중에서 수능 내신 고득점 학생들이 덜 들어왔다. 올해 왜 덜 들어왔습니까? 의대가 줄었어 올해는. 뭐 또 작년도에 또 고득점에가 1,500명 갑자기 많이 빨려가는 바람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여기 좀 복합적으로 돼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아까 서울대인데 고대 이 점수 순수대로도 좀 바뀌어졌죠.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경향. 저게 만약 실제 결과였다라고 하면 고대가 1등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조상으로 봤을 때. 근데 올해 정시 합격생들의 합격 점수는 지금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아직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왜 공개를 안 하고 있는지도 궁금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 상황들은 저런 일들이 또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지금 특징이고요. 자, 22페이지는 영어 쪽을 봤더니 일단 이건 뭐 복잡한 구도라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할까? 지난주에는 제가 2.6등급까지도 막 서영고권에서 막 지금 어플라이 하고 있다. 뭐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지금 현재 차분하게 한번 놓고 봤더니 제가 지난번 설명할 때도 그랬죠. 영어가 어려운 수능이었죠라고 하지만 90점 넘는 애들이 15,000명이라고 그랬었죠. 그럼 15,000명은 서울대, 연대, 고려대하고 메디컬 학과 쪽 다 합치면 16,000명이라고 그랬었죠. 사실 일치하는 인원이거든요, 그게. 그리고 어렵다라고 하지만 2등급 인원이 7만 명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1, 2등급 합산하면 15,000명, 7만 명, 8만 5천 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서울권 소재대학과 의대 메디컬 합치면 6만 6천 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6만 6천 명, 인서울권보다 많은 애들이 영어 2등급 8만 5천 명이 분포해 지금 현재 정확하게는. 그런데 어쨌든 작년도에 딱 수시 합격자 발표됐을 때는 지금 인문계 쪽에서는 이 대학 라인에서 1.72, 1.9한 이제 한 1점 후반대에서 2등급대 정도 형성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올해 동일 시점대 보면은 한 2.2, 2.4, 이제 1점 얼마에서 지금 2점 초반대까지 지금 현재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 걸 보니까 영어 합격 점수는 한 요 정도 폭에서 지금 낮아지고 있는 거고 대체적으로 이 정도 때 라인업 때 보면은 2등급 대만 정도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 정도는 유추는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막상 또 2등급 인원이 많습니다. 적은 게 아니에요 지금 8만 5천 명이에요 2등급까지가. 1등급이 15,000명이 우리가 6.2%가 3.1%라 돼가지고서 이 수치가 엄청나게 커지고 뭐 2018학년도 도입 이래 최대 규모다라고 말은 막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영어 2등급 인원은 85,000명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여기서 낮아진다 하더라도 영어 때문에 영어를 뭐 3등급, 4등급 맞아서 떨어졌다라기보다는 국수탐 성적 때문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거의 기정사실일 것 같고 한 2등급대 안에 들어오면은 뭐 굳이 내가 2등급이기 때문에 굉장한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로 좀 경쟁력으로 좀 높여서 한번 상향으로 해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다 몰려있네 지금 현재. 한 2등급대에서 많아봤자 3등급 일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2.2, 2.3 정도가 지금 나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3등급대 학생들은 또 생각을 하십시오. 이 어려운 수능에서도 영어 2등급 이내는 8만 5천 명이라는 사실을. 그 다음에 23페이지. 사탐 하나, 그러니까 가탐 하나 조합이 있고 사탐 2개 조합이 있고 가탐 2개 조합이 있는데 지원 분포가 어떻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네요. 자, 서영고권에서 문과다, 인문계다. 가탐 2과목 신청한 학생들이 지금 고려대에 찔러보고 있는 게 한 17%. 서영고권에서 뭐 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사탐 하나, 가탐 하나 쪽이 지금 2.2%. 지난번 사탐 하나, 가탐 하나가 좀 많이 빠져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성서안에서도 14.9가 지금 7.8로 돼 있고 이쪽에도 12.2가 5.5로 돼 있고 어쨌든 사탐 하나, 가탐 하나 선택한 애들이 지금 현재 정시 쪽에서는 지금 현재 이들 대학에 전반적으로 지금 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뭐 내가 사탐 2개인지 가탐 2개인지 보고 지금 가탐 2개임에도 불구하고 사탐 쪽에 지금 인문계 쪽에 지금 지원 체킹을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나 또 한 체킹을 해보면서 지원 가능성이 좀 걸려들는지 안 걸려드는지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이 정도 비율은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자연계 쪽에 보면은 여기도 보면 사탐 하나, 가탐 하나 응시 조합이 지금 현재 많이 빠져나간 상황이네요. 자연계 정시 쪽에서 보면은 사탐 하나, 가탐 하나 쪽에. 그 다음에 25페이지. 각 대학 그룹핑별로 봤을 때 사탐 2과목 학생들이 일단 이 대학에서 이 대학 지원자들 중에서 탐구 점수는 제일 좋네요. 사탐 2과목 조합. 이게 사탐 2과목 잘 본 학생들이 인문계든 자연계든 자꾸 찔러보나 봐요 지금. 이게 득점이 고득점자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사탐 2과목 학생들이 인문계뿐만 아니라 자연계 쪽도 좀 이렇게 많이 체킹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26페이지 수학 과목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인문계 쪽에 지금 현재 수시 발표 이후에 서영고권에서 지금 현재 미적분 기하 선택한 학생들이 한 절반 정도가 되고 서울대학교 지금 정시 지원자 아이들 중에서 미적분 기하 선택한 학생이 지금 현재 60% 정도 되고 있네요. 그래서 점수가 나오면은 뭐 지원을 해보는 건데 점수가 나온 애들을 들여다봤더니 서울대권 정도 인문계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지금 한 60% 정도는 미적 기하 선택한 학생으로 지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물론 확률과 통계도 그 점수가 나오면 괜찮은데 뭐 미적 기하가 뭐 유불리는 없잖아요. 다만 전반적인 층 자체는 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성서안 쪽에서는 55.3%대가 지금 현재 미적 기하고 성균관대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안 하시면 미적분 기하가 지금 현재 이 정도로 돼 있고 미적분 기하 선택한 학생들이 지금 일단 수학 점수가 좀 좋고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거는 탐구가 지금 낮게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걸 지금까지 계속 좀 확인을 했었었고, 상대적으로 국어가 조금 높게 형성이 돼 있고, 이런 분포의 특징이 있는데, 어쨌든 학률과 통계하는 학생들은 미적분기하 순수 이과, 이 순수 이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미적분기하 선택한 학생들 이과 쪽으로 만약에 추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탐구 성적이 굉장히 낮은 학생들일 거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인문계 쪽에서도 상당수 상위권 대학에서는 거의 한 절반 또는 절반 이상 정도 미적분기하 쪽이고, 27페이지 자연계 쪽에는 이런 분포입니다. 거의 뭐 미적분기하 쪽이고, 학률과 통계도 아주대 같은 경우하고 숙명여대, 그다음에 카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한 20-30% 정도가 학통 선택한 학생들도 자연계 쪽에서 이들 대학을 지금 현재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8페이지 점수상으로 봤을 때는 인문계 서영고 쪽에서는 미적분 기하 선택한 학생과 학통 선택한 학생들 중에서 학통 선택한 학생이 오히려 점수가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들이 지금 현재 인문이든 자연이든 지금 미적 기하가 높게 나오고 있는데, 강원대, 명지대, 상명대, 가천대 라인 쪽에서는 학률과 통계가 미적분보다 오히려 점수가 좀 높게 형성되는 학생들이 좀 현재 지원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 다음에 29페이지 국어는 언어와 매체 합법과 장문으로 봤을 때는 인문계 쪽에서 상당히 지금 언어와 매체 선택한 학생들이 좀 많이 분포되어 있고, 30페이지 자연계 쪽에서도 언어와 매체 선택. 근데 언어와 매체는 학부에 뭐가 더 유리합니까? 유불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가 있는 점수대가 돼 있는 거고, 31페이지 보면은 언어와 매체 선택한 학생들의 고 대학의 라인대별로 지원자들의 점수대, 합법과 장문 지원자들의 점수대인데, 대체적으로 언어 매체 정도를 맞아야 이 정도 대학에서 이 정도 점수가 나오는 것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꼭 국어 점수로서만 이게 뽑는 게 아니고, 이게 유불리가 없잖아, 언어 매체 합법과 장문 자체가. 그런데 언어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이 확률적으로 수학과 탐구 점수가 이 대학 라인업대로 잡혀질 확률이 좀 높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하면서 수능을 준비했던 학생들이 지금 언밸런스가 좀 크죠, 생각보다. 언어 매체하고 합법과 장문에서 각 지원군들의 어떤 과목 구성으로 봤을 때는 그런 특성이 있네. 그 다음에 32페이지 인문계 쪽에서 지금 현재 오른쪽에 최초 합격자 발표 직후에 총점수는 한번 봐보고, 대학 순수 아까 맨 처음에 총점수는 먼저 봐드렸죠. 이제는 여러분들 과목별 가중치 또 한번 중간 점검 해보는데, 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인데, 일단은 내 점수 갖다 놓고 어느 정도 대학 지원군에 속해 있는지 한번 봐보시고, 지금 지원군 애들은 국어 몇 점, 수학 몇 점, 탐구 몇 점인 걸 비교를 해보면서 내 거랑 비교를 하죠. 내 성적표랑 비교를 했을 때 내가 얘네들보다는 요게 좀 높고 낮다. 그래서 가중치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 등수가 바뀌어질 수도 있는 요소가 되죠. 전체적으로 대략 보면은 국어 쪽에서는 뭐 전 라인대가 수학 점수가 제일 낮고, 전 라인대가. 그 다음에 국어 점수가 상대적으로 전 구간대가 높고, 특징이 딱 나요. 국어 제일 높고, 전 구간대가 국어 높고, 전 구간대 수학 낮고 그랬습니다. 혹시 예외가 있다라면 판단해가지고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33페이지 자연계 쪽에서는 대학의 라인에 따라서 중앙대, 경희대 쪽까지 가보면은 뭐 건국대, 동국대까지 가보더라도 국어, 그러니까 중앙대, 경희대 라인 때까지를 보면은 국어 점수가 수학보다는 좀 높고, 국어 점수가 좀 높고 수학보다, 그 다음에 조금 그 밑에 하단으로 대학을 내려오면은 수학이 조금 높은 터닝 포인트가 있네 지금. 그래서 어느 대학까지는 국어가 좀 높은지, 어느 대학까지는 수학이 좀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수학이 국어보다 낮은 구간대가 형성이 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한번 봐보시면서 내 점수랑 비교를 해보시면서 비교를 해보고, 전 구간대에서는 어쨌든 자연계는 같다면 지금 현재 제일 다 낮게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34페이지 수시 합격 발표 전 채점 결과 나왔을 때하고 최초 합격자 발표 직후에 서영고 라인에서 인문계는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합격자 발표 전에는 연대, 고대, 서울대 순서대로 한번 찔러보더니 지금 현재는 고대, 연대, 서울대 순으로 조금의 방향이 좀 바뀌어지는 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쪽에서는 뭐 성대, 한양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 서강대 요 그대로 순서고, 왼쪽과 오른쪽을 보시면서 맨 오른쪽이 현재 상황, 그래서 조금의 변화가 있는지, 어느 대학 쪽으로 지금 현재 지원군이 조금 몰리는지 체크를 해보고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 35페이지 자연계열 쪽에서는 인문계 쪽은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왼쪽과 오른쪽이. 그런데 자연계 쪽에 가보면은 대학의 지원 그룹핑별로 왼쪽과 오른쪽에 대학의 어떤 그 지원군 자체가 순서가 좀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걸 좀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도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36페이지는 서울대 지원자들의 발표, 수시 발표 전에는 연대, 고대, 성균관대, 그 다음에 수시 발표했더니 한양대, 성대, 고대순, 그 다음에 자연계도 꽤 큰 변화가 있네요 지금. 그래서 37페이지 성균관대학교도 한양대, 중앙대 순서에서 뭐 중앙대, 한양대가 살짝 바뀌어지고 있고 비중도 좀 높아지고 있고, 자연계 쪽에서는 지금 현재 성균관대 지원자들 같은 고려대, 한양대, 중앙대에서 지금 서강대 쪽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고, 중앙대학교 지원자 38페이지 보면은 성대, 경희대 쪽에서 한양대 쪽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경희대 이런 순서고, 자연계 쪽에서는 지금 현재 성대, 한양대, 건국대에서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39페이지 건국대 지원자군의 지금 현재 좌우를 인문계, 오른쪽에도 밑에 보면 자연계 쪽에 보면은 변화들 꽤 큰 변화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고, 40페이지 숭실대학교는 현재 국민대, 동국대, 건국대 쪽인데 인문계는 예전에 국민대, 세종대, 동국대 라인 쪽이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41페이지 한성대 지원자군들의 지금 현재 변화들입니다. 합격자 발표 이후. 자, 지금 제가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린 겁니다. 수시의 합격자 어떤 패턴을 한번 보라고 했던 이유는 이게 어느 대학, 어느 학과 쪽에서 지금 현재 많이 돌고 있고, 이게 정시 쪽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이라든지 학과 선택에서 조금 참고치를 할 부분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현재 그 지원자들의 그 분포, 지원자들이 지금 현재 어떤 조금 그 채점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요거 한번 짚어드렸고, 탐구 변수에서 변환 표준 점수가 지금 확정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발표되고 있던 사항들에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 맥락을 좀 짚어드렸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봤을 때 저희 예측 점수치가 지금 현재 전산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조정이 되고 있고 또 확인도 해보고 있고 이런 과정인데, 점수 한번 올려놔 보십시오. 제가 어저께 우리 쪽에 조정을 좀 되고 있다라고 하면 현재 이런 변화들에 있어서 어떤 조정을 했는지 중간에 그냥 조금 이렇게 발표하면 거칠긴 거친데, 그래도 지금 현재 최초 발표됐던 거와 현재 발표됐던 거에 있어서 좀 다소 차이점을 둔다라고 하면은, 인문계 쪽에서는 지금 현재 결과 발표, 여기서 말하는 결과 발표라고 하는 것은 수시 합격자 발표 전, 지금 현재는 현재 시점, 1차 발표 시점 이후에 문과 요 정도 대학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지금 경합이 좀 세지고 있는 상황으로 점수도 지금 살짝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부분들을 보시면서 저희 거를 참고로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타 대학의 상황들을 타 기관에서는 또 어떻게 보는지, 저희는 현재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을 지금 현재 중간 집계를 드리는 거고, 자연계 쪽에서는 한 요 정도 상황입니다. 변화가 있더라도 한 요 정도 상황인데, 그래서 현재로 놓고 봤을 때는 인문계 쪽이 조금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아까 지원자 분포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수시 합격자 발표 이후에 문과 쪽에서 조금 하단 라인 때도 점수가 지금 상승폭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자연계 쪽에서는 상단에서는 지금 최상단 한두 개 대학을 랭킹이 바뀔 정도가 되고, 점수의 지원자들의 점수도 지금 꽤
한 3, 4포인트 정도 이상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도 벌어지고 하단 라인에서는 오히려 하단 라인에서도 점수가 좀 하락하는 단계로 가고 있는데 중간 라인대 중상위권 대학 라인에서 오히려 좀 비딩이 좀 세지고 있는 상황도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인계 쪽에서. 그래서 현재적인 상황에서 이 정도가 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지금 수시 합격자 발표 나서 좀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추가 합격자 계속하고 어쨌든 끝나는 게 12월 24일입니다. 그래서 25일 날, 26일 날, 27일 날, 28일 날 진행상을 한번 보면서 28일 날로 저희가 잡으려고 했더니 도저히 그건 시간이 좀 안 나오고 저희도 분석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29일 날로 뭔가 이런 시간 한번 더 가질 겁니다. 아직 고지는 안 드렸을 텐데 마지막으로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참고치로 드릴 수 있는 시간이 그때밖에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아마 12월 29일일 거예요. 원서 접수가 시작됐지만 근데 뭐 대체적으로 원서 접수 시작 첫날은 거의 원서가 소강 상태다 보니까 한번 혹시나 기회가 되시면은 한 번 더 점검을 좀 하는 시간을 가지시든지 뭐 판단 한번 해보시고 저희는 어쨌든 12월 29일쯤에 시간은 아마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지가 되면은 그때 한 번 더 이런 이제 최종 한번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학원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정보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 집중적으로 좀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12월 28일까지는 학원 잘 이용을 해보시고 어떻게 또 이용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우리 원장님 말씀 듣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 시간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월 24일이 1, 2, 3학년 다 첫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24일에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어떤 겨울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1학년, 2학년도 3월 24일, 3학년과 N수생도 3월 24일이 첫 모의고사고 평가원은 6월 4일, 9월 2일, 그리고 수능은 11월 19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저희는 지금 1월 5일 날 재수 시작반, 시즌 제로, N수 시작반은 1월 5일 날 시작합니다. 그래서 1월 5일 시작하는 반을 지금 모집하고 있고요. 요거에 대한 간략한 저희 운영 스타일을 설명을 드리고요. 윈터스쿨은 고2, 3, 고2학년, 고3, 그래서 1월 2일 날 그렇게 운영되고 기본적으로 저희 학원은 재수 종합학원이기 때문에 재수생 타임 테이블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 강남 종로학원은 그 전용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요. 바로 옆에는 저희 자체 식당입니다. 그래서 중식과 석식을 학원 내에서 자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요. 토요일 중식까지 학원에서 식사를 합니다. 뭐 윈터스쿨 학생들도 이 기간에는 저희 재수생 프로그램하고 똑같이 운영이 됩니다. 뭐 4대 재수학원에서 가장 좀 차이는 토요일 날이 저희는 의무 자습을 시킵니다. 보통 토요일, 일요일은 선택형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타 학원들은 저는 이제 영어 선생이고 저도 직접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공부량이 그러면 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요일 날도 저희는 또 토요일 날 그 1주간의 평가 테스트가 있어요. 실전 주간 평가 테스트라는 매주 토요일 날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치고 그리고 뭐 특강 같은 게 좀 개설되기도 하고 5시까지는 의무적인 자습을 시키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독서실은 다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날은 오전 9시 또는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또 선택형 자율학습을 하고요. 평일 날은 7시 50분에는 무조건 등원을 해야 되고요. 물론 이제 야간에 자기 개인의 스케줄이나 주말에 스케줄이 있다라면 뭐 담임 선생님이 계시니까 학부모님이 담임 선생님과 소통하셔서 약간의 융통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지켜야 되는 시간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안에서 이제 뭐 수업과 개별 독서실 자습과 뭐 질의응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원스톱으로. 제가 추구하는 바는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고 이 학원 내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만들고자 하고 있고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제가 2년차 운영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타학원에서 오래 강의를 한 사람이고 경쟁학원에서 오래 있었고요. 사실은 학교에서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5년 정도 제가 교육계에서 종사하고 있는데요. 많이 바꿨습니다. 우리 강남 종로학원, 뭐 타학원하고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시설 면에서도 학생 1인당 가장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뭐 책상은 이 책상 아니고요. 그 위에는 아주 넓은 책상, 그리고 1인 1 자습실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요. 전용 자습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에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게 다 만들어 놨고요. 강사진도 작년 올해 젊은 선생님들, 신진 선생님들로 대부분 다 좋은 선생님을 많이 모셔왔습니다. 경쟁학원인 대성학원하고 뭐 하이퍼학원에서도 오셨고 그렇습니다. 좀 이따 좀 보여드리고요. 지금 재수학원을 보실 때는 수업 클래스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원들은 지금 120명 정도가 한 클래스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레벨의 구별이 거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수원 A, B, C 선생님 선택, 그죠? 독서 A, B, C 선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뭐 확통하는 반, 뭐 강남역에 있는 모 학원은 그냥 한 반, 확통하는 학생 전체 한 반 120명. 그러면 거긴 1등급도 있겠고 5등급도 있겠죠.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번 그 시즌 제로 기간에는 10명대 20명 뭐 미만 이렇게 소수정예. 작년에도 저희는 그룹핑을 해봤을 때 한 25명 정도가 제일 많은 그룹핑 수업이었습니다. 정규반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 23일부터 시작된 정규반도 그렇게 해서 한 10개 클래스 정도를 운영합니다. 그 이상은 하진 않고요. 그렇게 그룹핑을 해서 또 학생들 성적에 따라서 특히 국어 수학의 성적에 따라서 이렇게 뭐 반을 바꾸기도 하고 진행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주구장창 학원에서 수업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정해진 필수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별로의 난이도에 따른 선택형 수업들이 또 많이 개설이 되고요. 성적이 좋으면 좋을수록 필수 수업은 되게 적어집니다. 본인 자습 시간은 아주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스카이반이나 의대반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몇 시간 안 듣고도 자기 자습을 많이 할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시즌 제로 때는 학생들이 본인들이 선택할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7주간, 시즌 제로는 7주간 하거든요, 저희 학원은. 그 7주간 정규반에 가기 위한 어떤 몸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특히 수학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에 대한 반도 있고 국어, 독서나 문학에 부족한 그런 클래스도 있고요. 영어도 이번에 되게 어려웠지 않습니까? 사실은 올해 요번에도 저희는 영어 단어 시험도 보고 했거든요. 3대, 4대 이 메이저 수능 전문 기관 중에 재수학원에서는 영어 단어 시험 보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학원 뵙기. 강남에서 더군다나. 그러니까 그만큼 영어를 등한시한 거죠. 에이, 뭐 영어 정도 다 하는데. 근데 이렇게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의무적으로 영어 단어 시험도 뭐 300개씩, 200개씩 외우게 해서 재시험 보고 그걸 했었고요. 당연히 마찬가지로 하고 필수 수업을 또 영어도 배정을 합니다. 물론 뭐 항상 95점 나오고 1등급 나오는 학생들은 자습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마구잡이로 풀어주는 학원은 아니고요. 그런 모든 과정들은 국어 또는 수학의 학과 담임 선생님이 20명이든 25명이든 그 클래스에 무조건 지정이 됩니다. 내가 수업을 직접 하는 선생님이.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침에 조회 종례, 그리고 학생의 일주일간의 학습 플랜, 그 다음에 모의고사 성적 관리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학부모님하고 소통까지 이루어집니다. 주로 국어 수학 선생님 한 분, 수학 선생님 한 분 이렇게 반의 배정을 다 제가 시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뭐 상담을 하고 학생들과 소통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윈터가 끝나면 소수 맞춤형 수업 같은 거를 또 진행하고요. 우리 재수반은 이 자체 안에서 그런 게 다 이루어집니다. 아마 우리 학원만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제가 클리닉이라는 수업이 도입이 됐어요. 한 7명, 8명 그룹핑. 그래서 그 수학 수업이 인기가 되게 많아서 학생들한테 성적 향상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요. 자, 뭐 이런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선생님별로 그다음에 윈터든 재수종합반이든 그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과학탐구, 사회탐구, 뭐 인문논술, 수리논술 이런 부분들. 특히 논술도 뭐 그저께 저희 뭐 의대 논술 합격한 애도 있고 뭐 연대 논술이라든지 최상위 논술부터 그다음에 중위권 뭐 홍대, 외대, 건대 그런 중위권의 논술까지도 논술 합격생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논술 팀장들도 대치동에서는 뭐 가장 제가 원장직을 걸고 최고의 선생님이라는 분들 모셨고요. 뭐 사탐, 과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전년도부터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제 학부모님을 상대로 저희 종로 멤버스라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나 아버지들이 직접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를 부여하고 비밀번호를 부여하면 이 학생이 지금 특히 이제 성적표 같은 경우가 매주 나오잖아요. 매주 실전 주간 평가의 성적이 나오고 아침에 보는 테스트의 성적이 나오고 월말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는데 그런 성적표들을 애들을 주면 종이로 주면 잘 주진 않아요, 집에. 그래서 그것들을 어머님들이 다 볼 수 있게 여기 보시면 뭐 실전 주간 평가 성적 분석 핵심 체크란 건 아침에 보는 거예요. 저희는 매일 아침에 또 20분간 미니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 보는 거, 토요일 날 보는 거, 모의고사. 모의고사는 뭐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랑 우리 종로 모의고사, 뭐 그런 모의고사들. 전국형 모의고사들. 이게 여기 계속 성적이 누적이 되고 학부모님들 보실 수 있게. 그리고 뭐 담임선생님이 거기서 멘트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학부모랑 학원이랑 함께 가는 그런 공간. 뭐 요것도 제가 타 학원들보다는 아마 우리가 제일 지금 잘 돼 있지 않나. 감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저희는 그 각 반별로 담임 선생님이 반별 톡방을 만들어요. 입학을 하게 되면. 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뭐 한 25명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요거는 이제 고3반 아마 윈터 때인데 모든 그 정규 반은 단톡방이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어머님들한테 이제 소식을 알려주는 방. 그날 매일매일 보실 수 있게 뭐 식단표도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약간 학교처럼 그렇게 소통을 해드리는 공간. 여기에는 뭐 저도 들어가 있고 부원장님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학원 행정팀들도 같이 들어가서 계속 이제 저희는 이제 가정통신문이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고 매주 그날 그 주의 어떤 일정들 이런 것도 어머님들 아실 수 있게 뭐 어머님들이 여기다가 글을 올리고 그런 방은 아니고요. 어머님들에게 알려주든 어머님들은 이제 여기서 이 담임하고 이제 소통을 하시면 되겠죠. 톡으로. 그래서 선생님들도 조금 부담스러운 것들인데 제가 선생님 계약할 때 담임 선생님을 하실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학원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함께 해주십사 해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뭐 독서실은 뭐 아주 충분히 아니라 모든 학생들은 다 돌아가고요. 이렇게 넓은 공간도 있고 지금 사진이 없는데 또 어떤 학생들은 칸막이가 이렇게 있는 공간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좀 이렇게 트인 공간을 좋아하는데 아예 칸막이 예전에 그런 독서실도 또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어저께도 어떤 어머니가 우리 애는 좀 이렇게 트인 공간에 있는 거 싫어한다. 자습실에 하루 종일 있는 데서 그 공간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넓은 공간, 트인 공간 다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실도 이렇게 좀 애들이 많이 들어가는 공간도 있지만 뭐 한 15명, 20명짜리 좀 작은 공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공간이 있어요. 강의실은 이런 식으로 강의실 책상도 뭐 지금 여기 책상이 아니라 1.5배 되는 책상, 의자도 뭐 좋은 의자로 다 해놨고요. 컨설팅하는 모습들. 수업은 이제 필수 수업은 좀 의무적 수강을 해야 됩니다. 수원, 수토, 미적분, 그 다음에 뭐 문학, 독서, 뭐 이런 필수 수업들은 의무 수강을 하고요. 그거는 이제 레벨에 따라서 시수는 조금 달라요. 수학 같은 경우 성적이 부족한 애들은 조금 한두 시간 더 많이 들어야 되고 필수 수업 자체가 뭐 의치대반 같은 경우는 필수 수업 자체가 굉장히 적고 그 다음에 학생별로 저희가 한 6주, 8주 이런 단위로 종합 선택 수업들이 계속 개설이 되거든요. 학기 초에는 뭐 개념 심화, 그 다음에 뭐 몇 점짜리 문제풀이, 뭐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되게 다양한 강좌들이 개설이 됩니다. 그건 이제 주로 오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본인이 신청해서 들을 수 있게 가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필수와 선택을 가감하게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사전에 공지를 다 하고 선생님들이 이런 클래스에서 이런 게 더 필요하구나 하면은 뭐 확률과 통계에서 어떤 부분을 다시 4주간 합니다. 그다음 미적분에서 어떤 부분 4주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학생들 상황을 보고서 저희가 만들어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기본적인 진도 수업은 하고요. 그 외에 클리닉 같은 간헐적인 수업들이 같이 쭉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뭐 9월 평가원이 끝나고 마지막 파이널 때는 뭐 그때는 올 선택 수업이죠. 그때는 모의고사반, 뭐 외부 모의고사반, 문제풀이반 뭐 다양한 수업들이 개설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뭐 주간 평가에 대한 그런 테스트, 피드백 그리고 본인이 매주 학습 계획서를 저희는 쓰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매주. 그래서 월요일 날은 일주일간 학습 계획서를 담임 선생님과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겨울방학 시즌제로 때는 거의 뭐 숙제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때는 본인이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피드백을 합니다. 야간에는 뭐 질문 선생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 N수 같은 경우는 학생들은 나 혼자 스스로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게 냉정하게 말하면. 그리고 그렇게 잘 되면 이미 잘 됐어야 돼요. 그죠? 어머니 아버지는 잘 아실 겁니다. 아이들을 그렇게 믿으서는 안 됩니다. 대신 학원 안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여기서 다 시키겠다. 그게 제 모토예요. 이 안에서 완전히 애들을 새롭게 하고 생활습관, 학습태도 다 만들어주겠다. 그렇죠. 이게 요건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학생들 국어 이번에 시험 본 거 성취도 분석 어떻게 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도 파일로 보내드리고 이런 거 한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일 아침에는 영어 단어, 국어, 수학, 영어 미니 테스트 20분짜리 그걸 매일 한 과목씩 이렇게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봐요. 수능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형태의 문제들을 저희가 뽑아서 하고요. 그 다음엔 토요일 날은 이제 국어, 수학, 영어에 대한 실전 주간평가라고 하는 매주 보는 시험. 요거는 약간 상위 레벨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애들은 또 레벨을 나눠서 시험을 보긴 합니다. 여기도 레벨을 나눠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월 모의고사들은 N수생들은 의무적으로 매월 모의고사를 보고요. 뭐 고3 학생들은 학교를 참가하지 않는 날은 와서 좀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모집 집단이 많은 타 모의고사도 저희가 함께 봅니다. 휴대전화 반납 뭐 이런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아침에 학원 내 이 건물 내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은 못합니다. 아침에 정문 통과하는 순간 모든 효주한테 휴대전화는 다 선생님이 압수를 해서 가방에 넣어서 따로 보관을 하고요. 집에 전화를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이제 1층에 오면 공중전화를 저희가 만들어 놔서 거기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외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유롭게는 되진 않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이제 어떤 병원 진료나 이렇게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은 본인 스스로 나가고 이런 건 아예 없습니다. 10시까지는 100% 통제가 되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사실은 뭐 잠만 집에서 자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평소에 뭐 동성끼리의 대화까지 뭐 금지시키지는 않아요. 저희는 뭐 식사 때나 이럴 때는 이제 남자 여자들은 철저하게 분리를 하고 자습 공간 분리하고 저희는 이동 동선도 따릅니다. 계단이 저희는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 건물 자체를. 그러니까 왼쪽은 여학생들만, 오른쪽은 남학생들만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겹치지 않게.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 오는 학생들은 조금 소수정예를 좀 좋아하고 좀 조용한 걸 좋아하는 애들이 오기 때문에 막 소란스럽거나 그런 스타일의 학생들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도 가끔은 뭐 사실 재수생들 뭐 남녀 사귀기도 하고 뭐 친분 그런 거 많죠. 예전에는 저 교대역 쪽에 그 대성학원도 거기 있었고 메가스터디 뭐 메인 학원들이 교대역에 많이 모여 있었는데 일요일 날은 서울교대 가서 공 차고 애들 놀고 끝나고 맥주 마시고 막 그랬어요. 15년 전만 해도 재수생들.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도 아니고 관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다 풀어버리면 애들이 뭐 놀 때 많잖아요. 부모님 통제 안 되고. 그래서 또 심한 저희 담임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벌칙으로 일요일을 뭐 의무자습 시키고 막 이런 선생님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처음에 힘들어하는데 엄하게 잡아주는 선생님 반이나 그런 선생님들 애들이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 그 선생님 아직 계세요. 너무 좋아서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놀고 풀어주고 해서 뭐 좋은 대학 갈 수는 없습니다. 그건 뭐 어머님들도 다 아시잖아요. 어릴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안 그러면 집에서 뭐 그냥 침대에 누워서 인강 하나 틀어놓고 공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절대 뭐 되는 시대도 아니고. 인강은 사실은 드라마죠. 드라마. 각 짜여진 각본에 대한 드라마입니다. 전국에 뭐 어느 정도 등급의 적당한 수준의 그 강사가 50분짜리 딱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 학생에 대한 어떤 뭐 지금 우리 학생이 21번이 부족한 학생인지 30번이 부족한 학생인지 빈칸 추론이 부족한 학생인지 39번 삽입 문제가 너무 약한 학생인지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담임 선생님, 학과 선생님들이 계속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계속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난 공부도 안 돼 있는 지금 테스트 어떻게 해봐요? 안 돼 있어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뭐가 문제인가를 계속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우리 여기 국어 선생님께서 이 친구는 지금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독서가 성취도가 83인데 독서에서 사회는 지금 성취도가 뭐 50밖에 안 돼. 그럼 얘는 사회 독서 지문이 문제가 심각한 애인 거고. 현대시는 지금 다 맞았어요. 100%. 그 다음에 현대소설 문학에서는 50%밖에 안 되잖아. 아, 그럼 얘는 현대소설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케어가 필요하구나. 이게 다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냥 국어가 아닌 거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죠. 어휘 자체가 안 돼 있다. 그럼 얘는 어휘를 진짜 당분간은 무조건 계속 외워야 됩니다. 뭐 학교 다닐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독해력이 있는데 고난도 문제가 안 돼 있다는 30번대, 영어는 30번대가 가장 고난도인데 거기를 좀 집중적인 고난도 모의고사를 풀어야 될 애고 지금 뭐 65점, 70점 이런 영어 점수다? 걔는 고난도 같은 거 지금 건드리지도 못하죠. 기본적으로 어휘 외우고 구문 공부하고 20번 때 이런 문제부터 다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3등급 잡아놓고 그 다음에 2등급 전례 이렇게 하나하나 작업을 해나가는 거죠. 뭐 저도 이제 영어 선생이니까 겨울방학 때 딱 보면 그게 나오죠. 테스트하고 하면. 그러면 이제 수술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병원 갈 때 진찰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A라는 약 하나 지어서 다 드세요 하면 뭐 이분은 간이 안 좋고 이분은 폐가 안 좋은데 안 되는 거죠. 재수는 잘하면 성적 향상도는 굉장히 높을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재수학원 원장이라서 꼭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예로 우리 이번에 가장 성적 향상도가 좋았던 애가 이렇게 들어온 애가 있습니다. 요 전년도 때 국수 탐탐 수학은 그래도 수능에서 2였으니까 못하는 학생은 아니죠. 꽤 괜찮은 학생입니다. 이 정도면 수능 2 찍고 재수하면 되게 좋은데 이 학생이 이제 올해 요 화학인가 뭐 그래요. 그래도 1, 2인데 둘이 표준 점수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표준 점수가 406이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죠. 이거 서울대 뭐 웬만한 과는 가는 거니까 뭐 의대까지 못 가더라도. 근데 이 학생은 저기 강북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이에요. 되게 멀리죠. 미아 쪽에 있는 신일고등학교. 거기서 여기까지 다니는 학생인데. 이렇게 성적 향상도가 좋은 애도 있습니다. 반대로 작년에도 뭐 탐구 하나 때문에 조금 문제 있어서 다 아는 거죠. 걔는 국어 수학. 그런 애들이 그럼 그 다음 연도에 반드시 아니죠. 더 떨어진 애들도 있는 거죠. 그런 애들은 보통 자기 자신은 너무 과신하고 내가 좀 잘하니까 아니라죠. 학원 막 여러 군데 뭐 그냥 무슨 모의고사 화학에 누구 유명하니까 어디 가서 뭐 듣고 뭐 그 문제 사야 되고 뭐 내가 막 평가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재수 시장에는. 재수는 A 학원에서 하고 3수는 B 학원에서 하고 4수는 그런 학생도 우리 학원에도 있었어요. 작년에도 숙명여고 나오는데 4수생 뭐 치대인가 어디 가야 되는데 근데 걔가 여름만 되면 또 뭐 생각이 많아지고 뭐 혼자 공부해야지 뭐 해야지 그러면 성적 향상도는 좋지 못해요. 항상 그냥 꾸준하게 반드시 뭐 우리 학원에서 공부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뭐 괜찮은 학원 사실은 강남 지역에서 웬만큼 이름 있는 학원들이 못 가르치는 학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대인재가 못 가르치겠어요? 강남대성이 못 가르치겠어요? 다 공인된 선생들이고 다 명문대학 나온 선생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지역에서는 강의 자체를 못해요. 메인 학원에서는 뭐 보습 학원이야 각자 별 선생들이 다 있겠지만 공인된 학원은 학벌부터 다 검증이 된 사람들만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이 지역에 그 한 몇천 명 뭐 애들이 다 잘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근데 특히 우리 애가 그런 의지가 약하고 이런 애들은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얘 잡아주고 케어해주고 잘 붙여주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5명 과외 선생 하루에 한 6시간씩 붙일 수 있는 사람 구하시고 운전기사 하나 붙이고 그다음에 식당 아줌마 하나 붙이고 얘를 완전히 다 붙이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근데 실제로 모든 과목 그렇게 과외 붙이고 다 했던 애도 제가 가르쳐 본 적도 있고 그 과외 선생으로 해준 적도 있어요. 저도. 한 달에 진짜 수천씩 써고도 뭐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어디 동국대 가고 이런 애들도 왜 없겠습니까? 많이 가르쳤죠. 저도 수십 년 동안. 근데 이번에도 그 수석한 애 광주에 그 학생 보니까 인터뷰하는데 되게 똑똑하더만요. 만점 받은 애. 서석고등학교요. 광주 서석고등학교. 얘기하는데 그 앵커가 그래도 지역이니까 수업 듣고 이런 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없었다. 자기 뭐 인강 잘 들었고 학교 선생님들이 잘해줬다. 왜 안 불편하겠습니까? 광주가 뭐 그렇게 대단하게 좋은 학원들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근데 걔는 지가 또 잘 열심히 하고 잘 한 거잖아요. 가는 거죠. 뭐 전국 만점도 받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얘기를 하더만요.
서울대 면접을 봐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는 지역에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치동에 이제 면접은 보러 왔죠, 걔도. 깜짝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와, 우리나라 요즘 뭐 인구 절벽으로 가고 이렇게 애들 없다고 하는데 여기 6시쯤 되면 작살 나잖아요, 어머니. 음마부터 해갖고 차 꽉 막히고 여기에도 뭐 저희도 토요일 날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 그 학생이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뭐 나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은 없다. 근데 와, 어마어마한 애들이 그렇게 많이 있군요. 뭐 인프라 뭐 최고의 지역이고 좋지만 본인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의지를 자꾸 심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게. 저도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희 아이도 공부를 잘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본인이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맨날 그 애교한테 욕 먹는데 밖에서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애를 좀 근데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저희 아침마다 보는 그런 20분 집중 미니 테스트 문제 수준은 레벨을 나눠서 상위권 레벨, 뭐 하위권 레벨 테스트 이런 건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하위권이라도 따라 붙어야지 못하면 맨날 못하는 것만 공부한다. 그거는 쉽진 않습니다. 뭐 이렇게 부모님들에게 저희가 해드리는 거 이런 거 봤고요. 뭐 아침에 이제 들어오면 무조건 저희는 휴대폰은 반별로 이렇게 가방이 다 있어요. 그래서 다 집어넣고 선생님, 관리 선생님 아침에 다 확인을 하고요. 뭐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문자 나갈 때도 거기 선생님 계시기 때문에 그냥 나가고 이런 건 없고요. 뭐 통로는 하나밖에 없고 저희는 지하 공간도 카드키를 열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들 저희 교무실에 보면 저희 교무실에 문이 없어요. 저희는 교무실에 여기 출입문을 여기를 띄워버렸습니다. 출입문을. 그래서 언제든지 여기 이제 우리 의대 출신 우리 학원 휘문고 나온 조교 선생님이고 우리 수학 선생님들 또 여선생님들 작년에 오신 선생님들이신데 저녁에 편하게 다 질문할 수 있게 문을 없애버렸어요. 아예 아무 때나 갈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선생님들 계시고 이번에 이제 출강하는 대표 강사님들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 예전에 이제 강남 하이퍼에서 오래 계셨고 국어과 독서에서는 아마 이쪽 대치동에서 가장 탁월하다라는 말씀을 또 듣는 분이시고 저희 학원에 뭐 특강 하면은 뭐 가장 빠른 마감하시는 작년에 의대반 담임을 하셨고 권호진 선생님. 메가스터디에서 이제 요 전년도에 제가 학교 후배인데 아까 그 꼼꼼하게 이렇게 그 독서 분석해준 우리 여선생님. 고대 국교과 나오신 메가스터디랑 시대인재 단과 하셨었고 백운주 선생님.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출신 우리 박재희 선생님 원래 종로 본원에 오래 계셨고요. 지금 국어과 팀장하고 계신 강동훈 선생님 또 담임 선생님으로서 애들 굉장히 잘 챙겨주시고 계십니다. 작년에는 본인 아들을 우리 학원에서 재수시켰어요. 본인이 매일 아침 데려가고 밤 10시에 가면서 대학에서 오래 강의를 하셨고요. 고전시가의 뭐 1인자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 항상 드리는 분이고요. 수학과 이제 이번에 아마 고3하고 또 재수생 선행반 그쪽에 아마 하고 여학생들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선생님이셨고요. 고려대학교 수학과 출신이시고 이예지 선생님, 젊으신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수학과 팀장, 우리 고대 출신 박광호 선생님, 메가랑 강남 하이퍼에 또 오래 계셨고요. 강남대성에서 제가 또 모셔온 또 후배인데 우리 석지현 선생님 상위권 수업에 뭐 아주 탁월하신 선생님이시고요. 댁도 여기 서초 가깝게 사셔서 학원에 아주 항상 애들 많이 케어해 주십니다. 메인 선생님들만 좀 보여드리고요. 저는 이제 영어 오랫동안 강의했고요. 우리 영어과는 또 이제 이쪽에서 단과 많이 하시는 영어 굉장히 또 강의 좋으신 이번 새로 제가 모셨습니다. 외대 영어과 정통과 출신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대학에서도 출강하시고 또 임용고사 강의도 하시고 우리나라 문법 그 좋은 책들 많이 내신 또 남 선생님 또 계시고요. 탐구는 그 또 젊은 선생님입니다. 장혜든 누리 선생님이라고 두각에서 지금 단과하시고 콴다일로에서 또 수업하시고 아주 젊으신 선생님 오시고요. 그리고 지구과학을 또 모셔왔어요. 또 강남대성에서 지구과학 전체 그 강사평가 항상 1등 하신 분입니다. 지구과학 선생님. 그리고 사진은 빠졌는데 또 물리 또 이번에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 선생님 대치동에서 영재고랑 과거 특화된 선생님 또 이번에 오시고요. 사탐이 지금 너무 많이 하죠, 우리. 그죠? 사탐론 현상 때문에 아마 사탐이 그래서 생윤사문팀은 저희가 뭐 최고라고 제가 임정환 선생님 우리 옛날에 같이 강의하고 했는데 거의 선배지만
감히 뭐 더 최고라고 제가 자부하시는 선생님들, EBS 출신 우리 서울대 사회교육과팀 김준호 선생님하고 서울대 사회학과 또 김소영 선생님, 사문. 뭐 사문은 뭐 최고라고 애들이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회문화는 워낙 많이 듣기 때문에 애들이 지금 과탐보다는 사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생윤사문 또 지리 또 다 같이 마찬가지로 있고요. 인문논술 팀장, 연대법대 출신 우리 송건봉 선생님. 저랑 같이 한 10년 같이 항상 수업을 했었는데 저희 반 애들도 정말 잘 보내줬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뭐 의대 논술도 여러 명 뚫고 했는데요. 서울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강의하시고 이과 최상위권 논술 뭐 제가 최고라고 항상 치는 정병학 선생님 이번에 또 출강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은 저도 강사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함부로 쓰지는 않습니다. 제가 스스로 강의하는 사람이고 강의를 저도 뭐 꽤 한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의가 시원찮아 갖고 강남 종로는 절대 쓰지는 않습니다. 예, 물론 강남대성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잘 좀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이런 것들 또 필요하시면 그 상담 신청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고 지금 N수 시작반은 지금 이번 주랑 다음 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3 윈터스쿨 그렇게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부원장님하고 상담실장 위에 계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